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북유럽의 혁신 강소국 핀란드의 민주주의와 교육정책, 이렇게 제가 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제목을 오늘 조금 바꿔왔어요. 예, 그래서 앞에 핀란드 말이 써있죠. 시비스티스 수어미라고 써있고요. 핀란드의 민주주의와 교육, 이렇게 붙였는데, 시비스티스라는 말은 핀란드 말로 우리말 번역이 좀 어려운 말인데요. 독일어의 빌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설명하는 이제 새로운 내용인데, 영미권에서 출발했던 자유주의적인 초기 근대의 계몽주의에 기반한 이제 교육관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독일에서 이제 뭐 헤겔이라든가 뭐 피에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쭉 작업을 해서 19세기에 빌둥 개념이라는 걸 세우는데, 조금 더 이제 인격적인 완성,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 뭐 이런 속에서의 자아 실현과 어떤 공동체 발전을 지향하는 그런 담론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독일에서 바로 북유럽에 가깝기 때문에 덴마크 거쳐서 스웨덴, 핀란드까지 쫙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 가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룬트비히라는 사상가가 있죠. 이분이 이제 평민대학 운동, 포크하이스쿨 운동이라는 것을 덴마크에서 농민들 대상의 평등한 교육이 필요하다. 근대적인 상황에서 시민적 주체 형성을 해야 되는데, 예전 교육은 주로 이제 귀족들의 어떤 교육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평민대학 운동 또는 평민학교 운동이 이제 광범위하게 전개돼서 지금도 굉장히 포크하이스쿨이 많이 남아 있어요. 덴마크나 이제 북유럽에는. 그리고 이게 이제 스웨덴으로 올라가면 시기가 약간 달라지면서 자본주의 산업화가 훨씬 더 진척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노동자들이 도시로 대거 몰려와서 이제 노동계급을 이루게 되고, 이 노동계급에 대한 체계적인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주의적인 또는 농민들 중심의 조금은 낭만주의적인 민족주의가 결합되었던 포크하이스쿨 운동이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로 넘어오면서 이제 노동자들 대상의 시민교육 운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발전을 계속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이제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이제 스터디 서클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매년 거의 뭐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하나 이상의 스터디 서클에 가입해서 활동할 정도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핀란드로 이게 넘어오면서 노동자 대상의 시민교육 센터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서 띠에바인 오피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890년대부터 출발해서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하나씩 여전히 운영이 되는데, 제가 유학을 한 땀페레라는 도시가 인구 한 20만 정도인데 굉장히 작죠. 근데 핀란드에서는 그게 세 번째 도시예요. 그리고 노동운동의 메카고 산업 중심 도시고, 노키아가 150년 전에 거기서 목재 공장으로 출발했던 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땀페레 노동자 교육센터가 지금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모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교양 교육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구 20만 도시에 지금도 봄, 가을 두 학기 강좌에 2,000개 강좌가 돌아가고 있어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지금 교원대에 있는데 청주가 80만 정도 인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주 지역 시민단체를 만나면 항상 이야기를 해요. 핀란드랑 대비해보면 우리 한 10,000개쯤은 1년에 강좌가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천안도 가보니까 80만이더라고요. 거기도 10,000개다. 그럼 서울은 얼마나 많아야 될까? 서울이 만약에 많이 이제 새로운 흐름들이 있습니다만, 스웨덴의 스터디 서클이라든지 핀란드의 이런 어떤 시민교육 센터 같은 것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은 양적으로나 이렇게 네트워크가 확산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2020년대의 맥락, 한국적인 맥락 새로 재구성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희 아리가 야심차게 지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그리고 좀 포괄적인 시민학습 실천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 부르는 말이 시비스투스예요. 그래서 시민 교육 문화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또 문화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 부처에 교육문화부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로 하면 Education and Culture Ministry라고 딱 부르고 있는데, 똑같은 기능 이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육문화위원회는 Education and Culture Committee로 영어로는 번역하는데, 핀란드 말로는 그 용어를 쓰지 않고 바로 시비스투스 발리오쿤타라고 불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 두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고유한 언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길게 서두를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에서부터 19세기에 전개되었던 빌둥 개념이나 빌둥 운동에 기반해서 근대 공교육이라든가 시민교육의 틀들이 짜여져 가게 되는데, 이게 북유럽으로 금방 전이가 되었고, 핀란드에서는 시비스투스라는 개념으로 지금까지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서 아까 학교 바깥에 지역사회에서의 시민교육도 돌아가지만 기본적으로 공교육 전체가 시민교육이에요. 기본 개념이 시민성의 바탕에서 전체 국가교육과정과 모든 과목이 그 원리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맨 앞에 화면에 제가 이제 하나 배치를 한 거는 헬싱키에 있는 시립도서관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네, 오디라고 불리는 건데요. 저 뒤에 보면 이제 여기쯤 보시면 저기 아이콘 같은 대성당이 보이시고요. 요쪽이 역이거든요. 중앙역이고요. 요 맞은편에 핀란드 의회 건물이 있고, 여기가 이제 헬싱키 사노마트라고 하는 핀란드 제일 큰 정론지가 들어서 있는 건물, 굉장히 중심지죠. 여기서 5분 거리인데, 2018년도에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17년이 100주년이었는데요. 기념하면서 지은 랜드마크 건물이에요. 기존의 시립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그러니까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랜드마크 건물로 공공도서관을 짓는 나라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 21세기에 아주 새로운 디자인일 뿐더러 내부적으로 구성이나 원리가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2018년도에 바로 세계 최고의 공공도서관 상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도 한번 여행 가시면 꼭 들려보시면 좋을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핀란드가 공공도서관 인프라도 세계 최고라고 하거든요. 북유럽이 가장 우수한데, 여전히 핀란드가 이 공공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도서관이 시민들의 일상에 굉장히 가까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평균 1년에 16.5권 정도를 대출을 하는데 세계 최고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오늘 교육 이야기를 하지만 성인 교육, 성인들의 시민 교육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요. 우리가 피사 성적하면은 핀란드가 예전에 1등, 한국 2등 막 이러면서 비교가 많이 됐잖아요. 근데 아동들의 호기심이라든가 행복도는 우리가 굉장히 낮아서 우리 교육에 이제 문제가 또 있다라는 이제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성인 문해력을 보면 우리는 OECD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제도 컨퍼런스를 했는데 통계를 보여주시는데 15세 때는 우리가 OECD보다 높아요. 그런 지수를 재면은 지식 정도라든가 문해력 정도를. 이게 올라가다가 30세 때 되면은 이제 곡선이 꺾입니다. 꺾이기 시작하고 한 40대, 50대 내려가면 격차가 많이 벌어져요. OECD 평균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책도 안 읽고 여러 가지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제가 사실 한국 민주주의의 지금 현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사진을 앞에다 좀 배치해 봤습니다. 예,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이제 핀란드에서 2017년도에 핀란드 의회와 시민의 관계로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직접 번역을 한 책입니다. 왼쪽에 있는 책이. 귀국을 해서 지금 교원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국해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라든지 시민교육, 이런 이제 함께 연구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대민주주의 위기가 워낙 광범위한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전하는 새로운 민주적인 혁신의 흐름들 연구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참여민주주의, 수기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또 디지털 기반 민주주의 흐름들, 이런 분들을 함께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이제 들어볼게요. 왜 핀란드냐? 제 이 질문 몇 번 받았을 것 같으세요? 예, 귀국해서 너무나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오늘 주제에 맞춰서 제목을 좀 바꿔봤어요.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비티스모미, 제가 아까, 시민성, 또는 뭐 이 말이 교육, 문화, 또 문명, 뭐 다양한 용어가 되는데요. 시민사회 전반이 되는데, 이런 어떤 측면에 핀란드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자 라는 말씀을 오늘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아테네 민주주의라든지 로마 공화정이라든지 아니면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 같은 도시국가 공화정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현대 사회의 조건 속에서 국민국가 시스템이라든지 스케일이 큰 영토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제 산업구조가 바뀌어 있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긍정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들을 좀 보여주는 모델이 없을까라고 한다면 한번 핀란드를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런지 한번 쭉 한번 과연 그런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핀란드 하면 여기 지도 보이시지만 이게 동과 서 사이에서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거든요. 우리만 이게 사이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여기도 항상 러시아가 동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항상 찬바람이 와요. 우리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우리는 서쪽에서 오잖아요. 서북 쪽에서 여기는 동쪽에서 와요. 예. 실제로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예, 저기 진짜 추운데 사셔다 오신 우리 최원석 쌤이 있고요. 예, 산타 마을에 있는 도시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영하 뭐 30도까지 저도 겪어봤고 봤고 아래쪽 도시인데도요. 저희 동북부 쪽은 뭐 45도, 예, 영하 50도까지 막 떨어지는 예,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문화 생활에도. 자,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북유럽 하면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멀리는 아이슬란드 이렇게 5개를 꼽는데 이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조금 변방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요건이나 이런 게 달랐고 역사가 많이 다릅니다. 스웨덴 지배를 600년 넘게 받았고 러시아 지배를 또 100년을 받아요. 19세기에. 그리고 굉장히 뭐 100년 전에는 가난하고 저 변방의 후진국, 농업 국가이면서 아주 가난한 나라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북유럽의 후발주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레이트 커머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반면에 덴마크는 북유럽의 프론트러너예요. 항상 뭘 하면 덴마크에서 먼저 시작해. 그럴 것이 이제 대륙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가깝고 영국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발트해의 딱 관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제국을 이루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국경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19세기 계속 지면서 전쟁에 지는 게 꼭 나쁜 건 아닌 게 덴마크가 그 이래로 굉장히 평화주의적인 국가가 되고 또 내재적인 성장 전략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고 엘리트들이나 왕들이 자꾸 전쟁을 벌이니까 시민들이 반발을 해서 더 이상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한 150년 동안 다른 원리로 사회가 발전해가는 그런 면모가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덴마크와 스웨덴이 북유럽의 좀 중심 국가예요. 역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나. 그런데 핀란드는 이 가장 오른쪽 북쪽의 상단에 위치해서 러시아와 다른 서구 국가들 또는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 완충지 역할을 해주는 경계 국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쟁도 많고 우리나라처럼 내전도 있었고 이런 우여곡절이 많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제일 먼저 여기가 감기에 걸리잖아요. 딱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은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국경이 지금 폐쇄된 상태거든요. 저도 피너 타고 자주 다니는데 8시간 반이면 가요. 북극권으로 항로가 가니까. 그런데 지금은 12시간, 14시간 이렇게 밑으로 우크라이나 돌아가지고 지난번 가보니까 카스피해하고 흑해 이렇게 거쳐서 터키 쪽으로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렇게 올라가서 발트 국가 거쳐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4시간 비행기 타려니까 힘들더라고요. 8시간만 됐다가 그런 어떤 지정학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이루는데 특히 보편주의에 기반한 3인주의 복지국가를 잘 이루고 있고 또 정치 형태도 비례대표제나 다당제 기반의 합의적인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고 그리고 외교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립지향적인 그런 외교, 평화에 지향적인 외교를 해와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이 이거 가진 특징을 핀란드도 공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만 들으면 굉장히 먼 나라의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 때문에 핀란드는 20세기에 내전도 했고 좌우로 갈려가지고요. 1918년에 그리고 또 조금 이거 상처가 아물만 하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소련하고 2번이나 전쟁을 하고 또 그때 또 나치 독일하고도 한 번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3번이나 하면서 300만 인구인데 10만 명 넘게 죽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그 몇 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을 겪는데 우리도 큰 희생을 치렀잖아요. 그 못지않은 희생을 치릅니다. 이 나라도. 그러니까 거의 한 집 걸러 1명 이상의 사상자들이 났더라고요. 이거 역사를 보면. 그리고 어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과 주권을 지켜냈거든요. 그 소련 군대도 물리치고 했는데, 그러나 바로 이제 냉전 시대가 들어가면서 소련과 특수관계를 맺으면서 냉전 시대 내내 제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 좌우 내전 내 여파로 80년대, 70년대까지도 우리 비슷한 진영 정치가 상당히, 그러니까 노사 대타협도 잘 안 이루어지고요.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미 30년대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면서 복지국가로 갔는데 핀란드는 늦어서 그게 한 60년대 후반이나 가능해지는 이런 다이나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도전들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오늘날의 핀란드, 우리가 아는 그런 것으로 왔다는 면에서 이런 역사적인 정치적인 맥락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핀란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이제 오늘 우리 주제와 만나는 것처럼 19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교육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주의, 모두를 위한 교육, 이런 교육들을 이제 단행을 한 이래로 여기서 끝이지 않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지금도 2021년 이럴 때도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단행을 해오고 있는데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합의적인 방식으로 이걸 잘 진행해 오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그 내전에 거쳐서 직후에 이제 헌법을 세울 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지만 준 대통령제 헌법을 만들어요. 프랑스와 비슷한 이원 집정부제와 같이 만들고, 대통령이 왜냐하면 이 대외 정세가 민감하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부여해 놨는데 이게 이제 1980년대부터 좀 문제가 됩니다. 너무 대통령이 좀 권위주의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휘두르고 해서 점차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의회와 총리의 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2000년에는 전면적인 헌법 개혁을 단행을 했고 그때부터는 지금 사실상의 옆 나라들과 비슷한 의회 민주주의 국가, 의회제 국가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지금 젊은 여성 총리 산나 마린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올 여름에 뭐 스캔들 좀 있고요 했는데 2019년도에 3인당 주도의 5당 연정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대연정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중도 좌파 정도의 중심에 녹색당, 뭐 중앙당까지 포괄하는 큰 연정이 들어서 있는데 코로나 위기도 잘 헤쳐나왔다는 평가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 지금 이런 까다로운 문제들을 잘 풀어온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교육과 관련해서도 불평등을 줄이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지금 취해오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면서 주목할 게 많죠. 자, 근데 여기까지 하니까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근데 이제 저희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3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윤 기자한테 혼날 것 같고요. 힘들 겁니다. 한 세 개 정도가 오늘 준비한 게 구별이 되는데, 앞부분 한 20-30분 이야기하고, 뒷부분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핀란드는 이렇게 동과 서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북유럽 국가면서도 좀 독특한 면모가 있는데, 이걸 저도 유학을 처음 갈 땐 잘 모르고 갔거든요. 진짜 내전이 그렇게 시어러스하게 있는지도 모르고 갔고. 근데 이제 가서 생활하고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고 공부하는 게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핀란드어를 배워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영방송이 아주 훌륭하거든요. 핀란드 공영방송. 핀란드의 BBC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훌륭하고, 요즘은 자부심이 더 높아졌어요. BBC가 최근에 조금 상업화돼 가면서. 이 공영방송에 아주 좋은 시사 프로그램이나 다큐가 쏟아지는데 인터넷으로 다 무료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무료라는 게 그냥 무료가 아니고 공영방송세를 1%를 내요, 소득에. 그러니까 소득에. 우리 뭐 수신료 올리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갔는데 수신료에서 세금으로 전환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동료한테. 너 이거 저항은 안 하냐, 괜찮냐. 공영방송이 너무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만족한다. 그리고 대신에 이거 다 로그인도 없이 다 무료로 공개돼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사실은 넷플릭스가 초반에는 별로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따라잡았어요. 온갖 컬렉션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자주 보는데, 그 중에 다큐, 역사나 정치 다큐가 아주 좋아서 보는데, 핀란드는 스웨덴이다 라는 시리즈 다큐를 하더라고요. 10회짜리로. 이게 이제 쏘면 루오살라이넨 이 말이 핀란드는 스웨덴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스웨디시다. 근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 재미난 기호들이 많죠. 가운데 성이 보이는데 이 성이 바로 이 성입니다. 이 뚜르쿠라는 유서 깊은 해안가 도시가 있는데, 스웨덴 지배 650년 받을 때 여기가 캐피탈이었어요. 핀란드 쪽.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이 대성당과 이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당을 통해서는 이 사제 권력, 종교 권력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 이 성에서는 행정 권력과 군사 권력이 이제 유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스웨덴 왕의 동생 정도 되는 공작, 이런 사람들이 여기 파견 나와가지고 생활하고 뭐 하던 것이고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성당 바로 뒤에 들어가면 이 상이 있는데, 아그리콜라라는 사제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한테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제자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500년 전에. 독일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공부하고 와서 이 사람이 뭘 했겠어요? 루터의 사상을 실천하려고 하면 성경을 핀란드어로 펴내야 되겠죠. 핀란드어 성경을 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핀란드어의 아버지예요. 우리도 지금 세종대왕 같은 역할을 이 사제가 했던 거고, 이분의 노력 때문에 핀란드어가 문자 언어로 남아있을 수 있었죠. 그전에는 구전 언어로만 있었고 지배 계층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스웨덴어를 쓰고 있었고, 교회 가면 라틴어로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 평민들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핀란드어 사전을 펴내고 그 다음에 핀란드어 바이블을 펴냈다. 이런 영향이 스웨덴 시기에 좋은 영향들로 남아있는 거죠. 자, 왼쪽에 보시면 이 재판하는 모습이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조세와 어떤 사법 시스템 이런 것도 스웨덴적인 영향이고요. 밑에 보시면 이 핀란드를 상징하는 사자 문양 이때부터 왔던 거고, 그 다음에 군사 문제, 종교, 루터교, 지금도 80%가 루터교입니다. 북유럽과 대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미난 게 뭐가 보이나요? 이게 수저와 포크예요. 이것도 이때 전례가 됐어요. 이 재미난 게 여기 가보니까 폴란드 출신의 공주가 와서 결혼을 하면서 포크를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문명에서 멀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500년 전에. 그 전에 포크를 안 썼죠. 손으로 먹었고. 뭐 다른 도구로 썼겠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게 여기 나옵니다. 이거 뭘까요? 여기 보시면 이거 화면이 안 보이네. 그냥 하죠. 예. 오른쪽 밑에 보시면 닭이 이렇게 지금 뭐 하나 들고 있죠. 그죠? 예. 그게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예, 학교와 교육, 대학까지. 예, 스웨덴 시기부터 이 교육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스웨덴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부정을 하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스웨덴. 그래서 지금도 스웨덴어가 공용어예요. 핀란드에는. 인구 5% 정도가 스웨덴어를 네이티브로 쓰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 정당도 있어요. 항상 5% 지지를 받아요. 근데 이 5% 정당이 의회 200석 중에 10석을 가져가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캐스팅부터 하겠죠. 예. 그래서 항상 또 협상의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연정에 대부분 들어가요. 지금도 장관 2개 깨고 있어요. 주로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아주 중요한 자리를 가져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스웨덴 출신 사람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소수자 인권,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속도로 하면 너무 늦는데. 근데 앞부분이 재밌어가지고, 앞부분만 들으셔도 아마 재미는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한 반년 지났는데 다큐가 또 개봉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수오미온 베날라인엔, 이거는 핀란드는 러시안이다. 예, 이 용어가 나오는데요. 1809년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전쟁을 벌여서 스웨덴이 져요. 예,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진격을 해 들어와서 핀란드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이때부터 100년 동안 러시아 짜르의 지배를 받게 돼요.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는 대공국으로 지내게 되고요. 1917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 끝나가는 무렵에 러시아에서 뭐가 일어나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그죠? 두 차례에 걸쳐서 2월 혁명, 10월 혁명이 나고 10월 혁명을 통해서 이제 레닌이 이렇게 통치자가 되는 소비에트 사회로 이제 소련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핀란드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넘게 받았으니까 러시아에 또 영향이 남아있겠죠. 그죠? 근데 한 가지는 이 이제 왼쪽에 보시면, 왼쪽 하단 그림을 보시면 헬싱키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포르보라는 중세 도시가 있는데 거기 이 대성당에서 러시아 황제가 알렉산더 1세가 지금 즉위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대공으로 즉위를 하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짜르지만 핀란드에 오면 대공이 되는 거죠. 그랜드 듀크가 되는 거고요. 핀란드는 그랜드 듀치 오브 핀란드가 되는데 이때 핀란드의 이제 귀족들, 사제들, 또 평민들 대표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신분제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들을 모아서 하는데 이때 서로 타협을 하는 게 스웨덴 때부터의 시스템과 전통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루터교 그대로 믿어도 좋다. 스웨덴어 그대로 써도 좋다. 그 조세체계라든지 행정법률, 교육체계 그대로 다 인정을 해서 상당히 제국 안의 자율적인 민족국가로 발돋움해가는 과정이 돼요. 역설적인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헬싱키 대성당 밑에 상원 광장이 있는데 아직도 알렉산더 2세라는 러시아 짜르의 동상이 서 있어요. 이 사람은 1860년대에 핀란드에 입헌주의적인 좋은 의미의 개혁들을 많이 가져다 준 계몽군주로 알려져 있어서 아직도 그 동상을 없애지 않고 이렇게 남겨놓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핀란드가 러시아적인 영향을 받은 거고, 사실은 이 대성당이나 헬싱키 자체가 러시아적인 영향 속에 세워진 신도시예요. 아까 수도가 어디였다 그랬죠? 투르크. 거기는 스웨덴하고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치 개경에서 이렇게 천도하듯이 1820년대에 이렇게 수도를 헬싱키라는 신도시를 다시 지어가지고 천도를 하는데 이 모델을 러시아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모델로 삼아서 신도시를 지은 겁니다. 러시아 황제가
자기 궁중 건축가들을 붙여가지고 유럽 최고의 건축가들을 붙여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성당이나 이런 게 굉장히 멋지고 웅장한데 빼짜로 가보니까 더 큰 게 있더라고. 비슷비슷한 모델도 좀 있다라는 거고, 여기 다큐의 앞에 그림에 보시면 여기 큰 또 성당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에요. 헬싱키 가시면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런 정책 때문에 인구의 1% 정도만 이 러시아 정교회 소속이고, 나머지 80%는 루터교 소속으로 지금도 운영이 된다라는 거고요. 요 가운데 그림 두 개 보시면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붉은 벽돌 건물들이 제가 유학한 땀베레라는 도시의 과거 공장 건물들이에요. 19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인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와서 공장도 짓고 러시아 짜르가 막 허가를 해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관세 특혜라든가 이런 걸 줘서 또 철도도 놔주고 이렇게 해서 이 저 북쪽의 변방이었던 핀란드지만 그런 물류라든가 이런 것들로 세계랑 연결되는 과정이 이 러시아 시기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핀란드의 독자적인 화폐 마르카도 1867년에 제정을 하게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핀란드 공용어도 이때 처음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영향력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거기서 안 끝나더라고요. 또 다큐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뭘까요? 수오면 수오말라이넨, 핀란드는 피니시다. 이번에는 이건 독립 100주년 맞춰서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이걸 위해서 앞에 그 10번원씩을 빌드업을 한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9번에 걸친 요 시리즈를 쭉 보는데, 이 첫 번째 딱 시작할 때에 이제 그 화자가 걸어가는 모습인데, 왼쪽에 딸비 쏟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핀란드가 소련하고 벌였던 겨울전쟁이란 말이에요. 겨울전쟁. 그리고 1번이 뭐냐면 핀란드적인 특징을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뽑은 걸 거 아니에요. 1번이 뭐냐면 따이스텔루, 스트러글이란 말이에요. 투쟁. 그러니까 핀란드 사람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평화주의자들 아니에요. 투쟁심이 굉장히 강력해. 왜? 생존해야 됐기 때문에. 이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험난한 역사를 거쳤기 때문에 첫 번째 딱 핀란드 다음의 특징으로 따이스텔루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세시대 내내도 스웨덴이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 거기에 동원돼 갔고, 러시아가 전쟁하러 가면 또 크림반도까지 가서 또 싸웠고,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싸웠고, 그러다가 또 2차 세계대전 때 3번이나 싸워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고, 끝없는 거죠, 이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 투쟁이란 게 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웠어야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적인 담론을 쭉 풀어가고요. 두 번째는 핀란드다움이라는 게 뭐냐, 어떤 핀란드라는 거냐. 오늘날 이민자들도 늘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핀란드다움이라는 게 너무 고정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닐까? 세 번째는 이제 노던 뽀여있는 진짜 북극권에 위치한 아주 혹독한 겨울, 길고 추운 겨울 날씨, 아주 독특한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핀란드의 문화와 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캐릭터 속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짚어보는 거였고, 네 번째는 언어. 핀란드가 또 완전히 독특한 언어거든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관계, 그죠?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라이드 앤 쉐임이에요. 핀란드 사람들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아이스하키 우승하는 거,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런데 또 굉장히 핀란드가 의외로 가정폭력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 남성들이 머스큘리니티가 이런 게 아직도 좀 있어가지고, 바이킹 후예들이 이쪽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좀 막 커뮤니카티브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작은, 좀 과묵하다 갑자기 욱하는 게 있어요. 사우나 들어가면 막 말이 많아지는데, 어쨌든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술 문화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핀란드도요. 그 논쟁 비슷합니다. 핀란드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어레인지 된 게 아니면 간식까지 주고 거기까지 라든가 아니면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하지,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는데, 저도 거기서 지금 저희 가족도 살고 있고 아이가 친구들 데려오면 참 난처해요. 주는 게 아니래요.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주는 게 아니래요. 걔가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참 우리 보면 이게 도저히 안 어울리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그 논쟁이 됐던 것처럼 막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문화가 다른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국가가 굉장히 북유럽은 중요하죠. 이제 국가의 지방자치도 잘 돼 있고 분권도 잘 돼 있지만 국가나 공공부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음악이 끝으로 들어갔네요. 8번째 시벨리우스가 있기 때문에 예, 핀란드 사람들이 첫 번째 이따가 시벨리우스 나오기 그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민족주의도 강하다 이런 거고요. 자, 이제 몇 개 사진 보시죠. 예, 한번 보러 가셔야 되겠죠, 그죠? 예. 예, 여기는 이제 저 북극권에 윌라스라는 곳인데요. 국립공원이 있는 지역인데 제가 가끔 가는 곳이고, 우리 양현수 몇 년에 놀러 오셔서 여기 갔습니다. 이 집에서 이 개와 함께 우리가 산행을 했었어요. 왼쪽에 실비라는 개가 보이죠? 여기 아주 멋진 코티지가 호숫가에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지금 사우나예요. 이게 호수로 바로 뛰어 들어가게 돼 있죠. 저는 여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눈밭을 막 굴러요. 예, 왜냐면 막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바로 나와서 막 식히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그러죠. 뜨거운 지옥에서 차가운 지옥으로. 예. 근데 이거 한 5번 하고 나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예, 깨달음이 옵니다. 한번 꼭 체험하시고요. 오로라가 굉장히 또 북극권 지역이라 나타나는데, 여름에 가면 오로라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름엔 못 보죠. 왜? 백야 때문에. 해가 안 지니까. 야, 그죠? 여름에 한 50일간은 해가 안 집니다. 예, 이건 진짜 전문가 저기 계신데. 네. 50일간은 수평선 이하로 해가 안 내려가요. 예. 그리고 겨울에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해가 안 뜹니다. 50일간. 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명처럼 빛은 있는데, 낮에 잠깐. 예, 그런 건데, 가을부터 봄까지는 오로라가 나타나죠. 태양풍이 아주 세고, 또 이게 날씨도 좋고, 몇 가지가 맞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3대의 덕을 쌓으셨으면 보게 된다는 그 오로라인데요. 뭐 저도 아직 이런 정도로까지 제대로는 못 봤습니다. 예, 잠깐 이렇게 비슷한 거 보고는 말았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전문가가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페북에 올리신 거예요. 예. 아주 멋집니다. 가을에 오로라는 이렇게 호수에 비쳐가지고 멋집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다 호수가 얼고 스케이트를 다 타고 스키 타거든요. 그래서 그러긴 어렵고요. 자, 아까 랭귀지, 그죠? 핀란드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인도 유로피안 언어가 이렇게 막 크게 갈래가, 그죠? 독일어 쪽으로 올라오시면 영어권으로 쭉 가게 되죠, 그죠? 그런데 핀란드는 완전히 다른 뿌리입니다. 밑에, 오른쪽 맨 밑으로 올라오시면 우랄릭이 있죠, 그죠? 거기서 더 올라오시면, 예, 우그릭 해가지고 헝가리안으로 가고, 그 다음에 피닉 해서 쭉 올라오시면, 예, 피니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언어예요, 게르만어하고.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언어가 스웨덴어, 덴마크어, 노르웨이지안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부 이 게르만어의 파생어들이에요. 그래서 독일어나 영어 하시면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들인데, 핀란드어는 완전히 세계나 어휘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언어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런데 약간 우리랑은 비슷한 요소가 있죠. 우리는 이제 우랄, 알타이라고 옛날에 배웠잖아요. 요새는 막 학설이 바뀌어서 어렵던데, 이쪽은 알타이의 저쪽 편에서 올라간 언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언어다라는 거고요. 핀란드의 민족 대서사시 깔레발라라는 게 유명합니다. 아주 세계 4대 서사시로 분류된다고 하고요. 19세기에 이제 낭만적 민족주의가 올라올 때, 아까 러시아 지배를 받으니까 핀란드에서도 민족주의가 거세게 올라오면서 민족국가로 가게 됩니다. 아마 스웨덴이 계속 지배를 하고 러시아가 지배하지 않았더라면 핀란드가 독립을 했을까요? 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 정도로 아마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라든지.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막 있지만 독립하지 않은 단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스웨덴 지배 시기의 핀란드라는 건 식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식민지라기보다는 그냥 스웨덴이 다문화 다언어 제국이었다. 그 제국의 동쪽 지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았던 부분이에요. 핀란드가. 우리 러시아 제국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어쨌든 지배자가 바뀌고 유럽 전체가 민족주의 열풍에 휩싸이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올라와서 독립으로까지 갔는데, 이 구전돼서 내려오던 대서사시를 다 수집해가지고, 렌네트라는 사람이 수집해가지고 펴내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 보면 어디서 많이 본 인물 같지 않으세요? 이 주인공 바이나멘이라는 분인데요. 이 캐릭터가 바로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입니다. 예, 그래서 예, 거기서 절대 반지라고 하는 게 여기서 지금 쟁취하려서 싸우는 쌈포라는 마법의
도구가 있는데 이런 모티브들이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 후반 가면은 그 민족주의 열풍 속에서 스웨덴어가 공용어고 엘리트들은 다 스웨덴어로 행정이라든가 모든 걸 했고 대학도 헬싱키 대학이 유일하게 쭉 그 엘리트들을 다 양산하는데 스웨덴어로 다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각성한 일부 말하자면 이제 애국개몽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핀란드어로 근대 소설을 펴낸 알렉시스 끼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일곱 형제들이라는 작품이 이제 아주 신기원을 열면서 여기 헬싱키 역 앞에 가보면 알렉시스 끼비 동상이 이렇게 우수에 찬 모습을 하고 앉아있어요. 일찍 요절하거든요. 이런 사람 다 요절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예, 굉장히 그 고뇌에 차서 격정적인 삶을 살다가 일찍 요절하는데 그 작품은 남아서 핀란드다움. 그러니까 이 길들여지지 않는 일곱 형제들이 마을 외곽에 숲속 근처에 사는데 부모들이 심지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완전히 망나니로 살다가 어느 날 큰형이 야 우리 이렇게는 살 수 없지 않냐 인간답게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ABC도 배워보고 하는데 계속 안 맞으니까 도망가고 막 이런 과정을 일곱절을 막 거치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들 이제 한 명씩 문화의 길로 들어와요. 그래서 언론인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이런 과정인데 말하자면 핀란드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 공동체가 근대 문명 세계 속으로 편입해 들어오는 과정을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음악 이야기했죠, 그죠? 예, 핀란디아라는 작품을 쓴 시벨리우스가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요. 저하고 이제 그 박사 과정 할 때 친하게 지낸 원로 교수가 한 분 계셔서 커피를 한 잔씩 하고 하는데, 한국에서 왔지. 한국이라는 독립된 정치 공동체를 이룬 다음에 세계 속에 등장을 해서 인류와 문명에 기여한 게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그 뭐 말을 갑자기 뭐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글쎄 뭐 많은데 우리도 그래서 그런 이제 반응을 했더니 그래서 내가 물었죠. 거꾸로 그래 핀란드는 뭐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지. 그런데 왜 우리는 시벨리우스가 있지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 자부심이에요. 핀란드가 딱 인류에 그래도 기여한 게 있다라고 꼽는다면 딱 하나 꼽으라면 시벨리우스가 있지 이렇게 꼽아요. 그래서 지금도 시벨리우스 아카데미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뭐 거기에 얼마 전에 한국계가 와서 또 상도 받고 막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음악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핀란드 출신 그 작곡가나 지휘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죠. 우리나라 서울시향 이런 데도 다 핀란드 사람들이 와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저력이 있는데 이 시벨리우스가 핀란디아라는 작품을 만든 것도 아까 그런 민족주의 과정에서 핀란드의 자연과 정서, 역사를 담아가지고 거기다 녹여낸 작품인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속의 인물이 시벨리우스입니다. 지금 어떤 표정이에요? 술에 찌들어가지고 엉렁하죠.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을 그린 갈렐리아라는 화가입니다. 화가가 이제 자기들 헬싱키 대학 앞에 늘 가는 술집에서 지금 술 먹고 있는 그림, 요거 지금도 가보실 수 있어요. 이 자리 가면 이들이 앉아있던 자리가 지금도 여러분, 150년 된 카페가 남아 있습니다. 요런 과정에 이제 그린 건데, 굉장히 고뇌가 많았던 시절이고, 격정적인 시절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았던 아이넬라라는 집이 지금 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또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핀란드 가보니까 변방이었지만 여기도 음악 하려면 19세기에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거나 독일 베를린으로 갔고요. 미술하는 사람들은 전부 프랑스 파리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작품 활동을 굉장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들이 높은데 19세기 후반에 막 작품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화상을 그린 쉘백이라는 이분은 지금 영화로도 나오고 해서 국내도 좀 알려진 분입니다. 역시 역 근처에 헬싱키가 작기 때문에 다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역 주변으로. 아테나움이라는 국립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시면은 아주 좋은 그림들이 많은데, 쉘백이라는 분이 굉장히 이 북유럽 미술, 또 핀란드 미술을 제가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건 굉장히 이렇게 내면적이다. 굉장히 무언가를 깊게 응시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초반에 인상적이었다라는 거고요. 오른쪽 작품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핀란드가 러시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처 입은 천사라는 작품이고 실제 청소년 남자아이들을 모델로 해서 작가가 이제 헬싱키 호수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풍경에다가
그린 것인데 이게 뭐 기독교적인 모티브이긴 하지만 굉장히 핀란드의 당시 상황과 결합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계속 재해석되는 작품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아까 이제 투쟁심 적었는데요.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게 1918년의 내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나고 권력 공격이 벌어지니까 핀란드가 독립을 선포합니다. 1917년 12월 6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네요. 이날은 뭐 떠들썩하게 파티를 합니다. 대통령궁에 뭐 각계각층 한 5,000명을 매년 새로 초청을 해요. 뭐 총리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다 들어오지만 그 해에 뭔가 좀 언론에 났거나 뭔가 이 대통령 내외가 좀 축하해 줄 만한 사람들을 5,000명 정도를 불러서 세레머니를 하고 파티를 이제 밤새 벌이는데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내전이 벌어져요. 12월 6일 날 독립하고 1월 23일 날 한 달은 넘었네요. 한 달 반 만에 급진 좌파들이 봉기를 하면서 왜 봉기를 했을까요? 나머지 다른 스웨덴이나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근대 대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나 근대 산업자본주의로 평화적인 이행을 합니다. 폭력적인 경험이 아니고 핀란드만이 폭력적으로 굉장히 블러디한 내전을 치르고 이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죠? 레닌이 바로 여기 와서 망명을 하고 그런 흔적이 굉장히 많고 레닌과 스탈린이 러시아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제가 사는 땀베레의 노동자 회관에서 처음 만났더라고요. 거기 가면 레닌 박물관이 지금도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러시아 짜르의 비밀 경찰들이 곳곳에서 막 암약하니까 오히려 핀란드가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거예요. 와서 여기 사민주의자들 도와줘가지고 자기들 당대회를 거기서 하고 나중에 혁명을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핀란드 사민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 중에 일부가 봤을 때는 의회를 통해 가지고 사회개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부르주아나 보수 세력들의 이 기득권이나 저항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진척이 안 되네. 그런데 의회를 통한 타협적인 이행을 한다고는 전망이 잘 안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러니까 조급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서는 레닌이 10월 혁명을 성공시켜서 이 소비에트 권력이 세워졌어. 이런 이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국내에 1차 세계대전 끝이라 물가도 막 치솟고 여러 가지가 이제 불안정한 시기였고 점점 좌우 세력들 간에 적대감이 막 고조되어 가던 시기입니다. 서로 이제 민병대를 조직해서 충돌들이 막 벌어지다가 1918년 1월 23일 날 이제 그 3인당이 들어있는 노동자 회관에 한밤중에 적기가 올라요. 이렇게 붉은 깃발이 내걸리면서 봉기가 일어나고 초기에는 좌파들이 승승장구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우파들이 결국 이기게 돼요. 왜냐하면 레닌이 정신이 없어서 도와주지를 못하고 우파들의 경우는 독일 제국이 아직 무너지기 직전에 도움을 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제가 유학한 도시가 또 공교롭게 아까 노동운동의 메카라 그랬잖아요. 산업도시고 땀베레. 그래서 갔더니 땀베레 1918년 내전 전시회가 박물관에 이렇게 상설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러 번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 땀베레 시내가 다 파괴된 모습이에요. 마지막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져가지고 곳곳이 이렇게 전투의 흔적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다룬 우리 토지와 같은 대하소설 3부작 이런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난데 또 여기 이제 내전 때의 지형이에요. 초기에는 좌파들이 남쪽의 산업 지역을 다 장악을 했는데 우파들은 광대한 이제 땅이 있는 농촌 지역을 장악을 했다가 결국은 이제 우파의 승리로 끝났고요. 그런데 이 일이 그냥 핀란드인들끼리 계급 갈등이 심해가지고 그냥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국제정적인 성격이 있었다는 거죠. 이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2차 세계대전 때 아까 소련하고 두 차례 전쟁을 한 결과 영토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 군데를 뺏겨요. 이렇게 핀란드가. 옛날에는 북극해에 닿았거든요. 작지만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니켈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중요한 땅인데 이거 뺏겼어요. 지금 북극해에 안 닿습니다. 핀란드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굉장히 큰 호수 주변에 이 큰 동쪽 지방을 뺏겼습니다. 소련에게. 지금 그 핀란드 영토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토 가입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19세기 초반에 내전, 중반에 2차 세계대전과 수차례 전쟁,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변화들이 핀란드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요인들과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이 일어났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20세기 핀란드가
이제 전쟁과 평화의 이 사이에서 끊임없는 다이나믹을 거쳤다라는 거고요. 요 작품은 뚠떼 맞던 소틸라스라고 이름 없는 병사들 이런 작품인데 아까 그 대하소설의 작가가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과의 전쟁을 아주 세밀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저기 뭐 펭귄 이런 클래식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요. 이제 세대 때마다 새로 영화를 만들더라고요. 2017년 독립 때도 새로 영화를 만들어서 계속 내전도 100주년 되니까 굉장히 많은 행사를 벌이고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요. 내전 때 38,000명이 죽었는데 100년 전에 한 10,000명은 전투에서 죽고 30,000명은 수용소에서 처형돼서 죽고 학살로 죽고 또 그때 코로나처럼 스페인 독감이 들어와서 죽고 비극이 많아요. 근데 그 38,000명의 이름을 다 복원했습니다. 내전 책이 100주년 책을 제가 사가지고 왔는데 앞 절반 부분은 분석이고요. 뒤에 절반 200페이지는 깨알같이 그 사람들의 이름과 생몰 연대와 지역을 적어놨어요. 그걸 거의 다 복원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잊지 않는 거죠. 이 일을 잊지 않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연설에서 또 계속 그런 걸 강조하는데 이런 질문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꼭 싸웠어야 됐을까요? 그때는 안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구조적으로든 우리 내적으로든 도저히 안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런 해석이 주류였는데 지금 100년 와서 보니까 꼭 싸웠어야 했을까요? 왜 싸웠어야 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 계속 이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연구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영화가 쏟아져 나오고 연극으로 하고 계속 되새긴다. 그 과정에 1세기 후반에 동과 서 사이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독특한 중립평화 해결을 단행을 해왔습니다. 이게 맨 위에가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유럽 안보정상협력회의라는 걸 주최해서 여기에 미국과 소련 대통령과 서기장을 포함해서 서방과 동구권 지도자 34개국 지도자가 다 모여서 헬싱키 평화협약이라는 걸 만드는 때입니다. 그런 것의 의장국 역할을 이제 했던 경험이 있고요. 냉전이 끝나갈 때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소련의 또 고르바초프 서기장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또 둘을 헬싱키에 초청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안 넣었지만 얼마 전에도 트럼프와 푸틴이 또 헬싱키에 와서 만났죠. 또 그 전에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맨 밑에 있는 분이 핀란드 현 대통령인데 이분이 푸틴과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중재를 했었고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그날 총리와 대통령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러시아의 전쟁은 명분이 없다. 우리는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연합과 함께 이렇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좀 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지금 좀 고민스러운 시기다. 나토 아직 가입을 터키가 반대해서 아직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터키의 문턱을 넘으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는 거죠. 스웨덴과 함께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무민 이야기네요. 그죠? 네, 이게 핀란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 토베 얀소는 이름을 보시면 스웨덴식 이름이죠. 그죠? 아까 5% 스웨디시 네이티브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작품인데, 이분은 정통 화가예요. 파리 유학까지 하고.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그린 웹툰이 떠가지고, 이거로 더 유명해졌는데, 이거는 문제가 뭐예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매 주말마다 원고 마감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어먹을 무민 때문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은 못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글리한 동물이라고 내가 창조한다는데 사람들은 귀엽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재밌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이런 시어리스한 이건 자화상인데요. 자기 가족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오빠가 출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죠, 그죠? 동생과 체스 두고 있고 아버지 다 딴 데 보고 있는 거 보이세요? 서로 냉랭하죠? 그리고 오빠는 장교로 지금 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상당히 아버지도 예술가고해서 좀 그 상층이고 아버지는 상당히 우파였습니다. 약간 나치즘에도 좀 가까이 하는. 그런데 토베는 대학 때부터 굉장히 레디컬한 사람이어서 유대인하고 어울리고 공산주의자하고 어울리고 집시들하고 어울리고 아버지 싫어하는 거면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정이 딱 보이시죠, 그죠? 굉장히 자부심 강한 여성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20대 중반에. 굉장히 냉담한 상황인데요. 나중에 토베는 뭐 파혼도 한번 하고 하다가 결국은 동성 파트너와 평생을 해로합니다. 평생을 해로하고
그분도 이제 영국 하던 사람인데 여름 때마다 헬싱키에서 1시간 거리에 무인도에 있는 자기 코티지로 2달씩 들어가서 거기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없는 데 가서 자연주의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핀란드 지금도. 그래서 이 정도로 살아야 이 번잡한 헬싱키에서 1년을 버틸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표정을 보시면 헤엄치면서 머리에 꽃 꽂고 엄청 행복해하죠.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편안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돌아가셨죠. 이게 이제 국민 작품이 됐습니다. 자, 교육은 가지도 못했는데 재밌죠? 예, 더 할까요, 말까요? 네, 네, 알바로 알트 합시다. 예, 핀란드 또 건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그래서 아까 그 1975년에 유럽 정상회의가 열린 장소가 의회 앞에 핀란디아 홀인데 그곳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밑에 있는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지금 핀란드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 알토 대학교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걸 많이 건축을 했죠. 그리고 UN 총회장도 이 사람이 설계한 겁니다. 예, 아주 목조 스칸디나비아 건축으로 이 사람이 한 거고 이 의자 많이 본 인상이 있을 텐데 이런 실내도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하고 멋진 것만 설계한 분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가까운 모든 것들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굉장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아파트도 많이 설계했습니다. 제가 땀베레의 사회주택이면서 학생주택에서 살았는데 아파트, 학생 아파트에 살았는데 1950년대에 붉은 벽돌로 아주 멋진 집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땀베레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을 알바로 알토에게 의뢰해서 설계한 데더라고요. 그거를 학생 주거재단이 사들여서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제가 살았습니다. 한 3년 넘게 너무 그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장이 지은 건축들을 막 우리는 막 유명한 사람은 살잖아요. 노동자들, 학생들이 살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그걸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공장을 설계했더라고요. 네, 공장도 그렇게 설계합니다. 기능적으로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최소한의 어떤 미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게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민주화된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런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아까 보시는 이제 공공도서관인데 여기가 이제 제가 유학한 땀베레의 시립도서관. 여긴 좀 아기자기하죠.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신문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지역신문 100주년을 기념해서 요걸 세웠더라고요. 근데 핀란드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르는 많은 말이 있어요. 도서관의 나라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의 나라다. 우리나라는 뭐 협회의 나라다.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또 하나가 우리 핀란드 사람들은 신문 읽는 사람들이다. 근데 정말 신문 읽기를 좋아해요. 예, 도서관 문 12시, 일요일 12시에 줄이 쫙 서 있더라고요. 뭐 하나 했더니 문 열자마자 다 뛰어들어가서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신문을 막 읽더라고요. 노인들이.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문 구독률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2부씩 한 가구당 로컬 신문 하나, 전국지 하나를 봤습니다. 근데 요새는 디지털로 많이 가서 1.2부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1부는 본다는 거잖아요. 한 부는 본다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도 헬싱키 산업아트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론지를.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런 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언론이 굉장히 저널리즘이 뛰어나죠. 예. 자, 이제 교육으로 쭉 왔네요. 그죠? 이런 맥락 속에 아까 60년대부터 우리나라 초중학교와 중학교를 합친 9년제 종합학교로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냐면 독일식처럼 4학년 때 성적 가지고 딱 갈랐어요. 인문계 갈래들하고 직업 전선 나갈래를.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계급적인 불평등을 전제를 한 것이다라고 보고 9년제, 그러니까 중학교 끝날 때 정도의 나이대까지는 백그라운드나 IQ나 성적에 상관없이 모두 한 교실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그것이 훨씬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북유럽 국가들이 다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전환을 해갑니다. 그리고 90년대가 되면 응용과학대학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전문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실용교육을 주로 해주는 기관인데 전문대 우리는 2년제이면서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차별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응용과학대학은 3.5 내지 4년제로 학부를 마칠 수가 있고 석사학위까지 받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중견급의 그런 어떤 숙련 노동자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좋은 기관들이 각 도시마다 22개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 사회보험청을 깰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각종 수당과 사회보험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자마자부터 아동수당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이 6살 때 돼갔는데 매달 한 100유로 정도, 15만원 정도가 아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희가 계속 그거는 뭐 아이 취미생활비 정도로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17세까지 이제 나오는데 18세가 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예 끝나냐? 그게 아니라 학생수당으로 넘어가는 거죠. 석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예, 학생수당을 더 많이 줍니다. 한 300유로 정도. 그러니까 한 40만원, 45만원 정도가. 그거는 뭐 나중에 안 갚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주택으로 학생주택이 잘 돼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데 주거비의 일부도 주거수당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파트, 저는 패밀리 아파트에 살았고, 그러니까 되게 동거도 많이 해요. 패밀리 아파트 같은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싱글로 살더라도 스튜디오 하나씩을 가지고 살고, 쉐어하는 키친하고 욕실. 이런 2인이 거주할 수 있는 정도로 사는데, 한 사람당 대도시 기준으로 한 300유로 정도면 삽니다. 거기에. 저기, 주거수당 얼마가 될 것 같아요? 300유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충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학비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사과정까지.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학생수당 나오죠. 주거수당 나오죠. 거기에 더해서 600유로 맥시멈 6, 700유로 정도를 장기저리 대출을 해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취업한 다음에 갚습니다. 거의 무이자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알바 전전하지 않고 대학 원하면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절반, 기차까지, 그 다음에 예술, 문화, 콘서트, 영화 모두 절반. 예, 학교, 대학 식당 값도 10갤라에서 절반 대줍니다. 예. 박사과정은 안 대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밥을 사먹기 좀 배가 아팠는데요. 예, 굉장히 괜찮은 음식을 한 2.5유로 정도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복지국가죠. 근데 학생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게 촘촘하게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아이 태어나면 이렇게 아동 패키지로, 모성 패키지라고 해서 집에 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50가지의 물품을 넣어가지고 이 박스까지 해서 탁 예쁜 디자인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사회가 새로 온 이 아이를 얼마나 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이 역사가 80년입니다. 지금 이 모성 패키지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복지국가 개혁 중에 하나로 꼽고 있다. 아동수당은 70년의 역사고, 아까 학생수당은 50년의 역사입니다. 1969년도에 처음으로 학생수당이 들어와서 2019년도 보니까 50주년을 기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첫 수당이 나왔던 기억들을 노인들이 막 하는 거예요. 수당이 나와가지고 그거로 데이트를 했는데 돈이 남았다. 그거로 부모님한테 선물하고도 남았다. 그거를 내가 헬싱키 가서 공부하고 고향 갔는데도 차비하고도 남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막 수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국가에서는 그런 게 뉴스더라고요. 그런 게 계속 뉴스고. 그래서 실업수당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 연금이라든가 기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의 나라다. 제가 청소년 단체 대표를 만났더니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호수가 18만 개라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빙하호가 많아서. 우리가 흔히 핀란드 숲과 호수의 나라 그러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핀란드를 우리는 호수와 단체의 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단체가 많다. 핀란드 사람들은 두 사람만 모여도 단체부터 만든다. 심지어 이 협동조합이 지금 세계 인구 대비 세계 최고로 많은 조직률, 회원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인구수보다 많은 회원수죠. 전체가 보면 하나 이상에 가입을 해 있으니까요. 여기 헬싱키역 앞에 딱 나오면 이쪽으로 헬싱키 대학교 이쪽으로 가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간판이 협동조합 간판들이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이런 옷배 이런 게 다 은행도 협동조합이 제일 큰 은행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상업은행은 계좌를 하나 만들면 매달 돈을 떼갑니다. 수수료를. 협동조합은행은 연말에 배당을 돌려주고, 이런 게 달라요. 그러니까 조합의 원리가 민주적이기 때문에. 우리 제일 큰 백화점, 제일 큰 호텔 체인 다 협동조합이니까 협동조합이 우리 한 롯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정도로 일상생활에 가깝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민주주의. 네, 자, 핀란드 백년사인데요. 1906년에 근대 의회를 만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전에는 신분제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도 정치적 대표 체계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귀족, 사제, 그 다음에 부르주아들의 의회가 있었는데, 이거 우리가 아는 삼부제잖아요. 프랑스에서 때는. 핀란드나 북유럽은 사부제예요. 사신분제. 또 누가 있었을까요? 평민, 농민들도 자기들의 독자적인 회합을 하고 대표 체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나중에는 농민당을 만들었고 지금의 중앙당으로 중요한 정당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맥락이 있어서 보편적 복지국가가 가능했고 합의 정치가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1906년에 최초로 유럽 최초로 보편적 참정권을 부여했는데 이때 바로 여성들도 피선거권까지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24세 이상의 남녀성이 모두가 바로 출마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이때 200명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19명의 여자 국회의원이 탄생을 했고 이들이 세계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직업들을 보면 뭐 당시 이제 여성들이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정도고 귀족 부인도 엘리트들도 있지만 그냥 아까 그런 공장에서 일하던 수선공, 예, 직업난이 수선공 이렇습니다. 식모협회 대표, 식모협회를 만들어서 대표를 했던 분이 초대 국회의원이 됐고 이분이 1926년에 3인당 출신인데 최초의 여자 제2 사회부 장관이 됩니다. 예, 그 복지국가에 초석을 놓게 되죠. 이런 과정.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시민 발의제도 같은 것들을 이제 헌법 개혁을 통해서 이제 12년도에 도입한 모습 이렇게 다이나믹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이때 첫 번째 근대 의회 선거를 이제 아까 신분제가 아니라 이제는 참정권에 기반한 이런 것들로 갈 때 이때부터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전면적인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전면 비례대표제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많은 정당들이 원내에 진입을 하고 있다. 원내 정당만 8개, 9개가 된다. 라는 거고 그래서 다수당을 한 당이 독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산나마린 총리 같은 경우에 5당 연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청년이나 여성이나 대표성도 당연히 높아지게 된다.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1960년대 이후에 합의정치로 이행을 해서 오늘날은 이게 무지개 정부가 기본 노멀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헌법개혁, 시민발의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늦었지만 60년대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는 모습이고 이때부터 북유럽 복지국가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을 이제는 굉장히 협의적으로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서 여기에 누가 총리 같으세요? 2015년도에 노사정 합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분이 총리 같지 않으세요? 맨 왼쪽에? 그러니까 맨 오른쪽 사진에. 예. 그분이 중앙노조 대표입니다. 총리는 저 끝에 서 있는 두 사람 중에 왼쪽 분, 오른쪽은 재무장관이자 보수당 대표. 예, 오히려 중심 배역의 노동자들이 지금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왜냐면 깨질뻔한 거를 노동자 대표가 그래도 핀란드 합의 전통 살리자 해가지고 이게 성사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중앙노조가 3명이어서 3분이고요. 경영자 단체 대표들이 2명입니다. 그 다음에 있고 총리와 재무장관 저 끝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의회나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 때 이런 구체적인 협력 프로세스로 다 드러납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노동시장의 대표들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정책이해가 관계자 집단이 최대한 자세하게 이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핀란드 의회 상임위원회, 이게 의회 16개 상임위원회가 지금 오른쪽 표로 이렇게 그려진 거거든요. 상임위원회가 입법 협의한 것들을 봤는데 10,0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와서 진술을 하거나 서면 의견서를 냈습니다. 16개 위원회가. 그러면 날마다 얼마나 많은 회의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우리로 치면 인구 500만이 좀 넘으니까 우리로 치면 10만 명 정도가 국회에 1년 내내 이렇게 들어가서 협의하고 자기 의견 이야기하고 진술서 낼 수 있어요. 지금 엊그제 보니까 무슨 정우택 의원인가 하는 분이 청소년 참정권 막 법으로 보장이 되는데 이걸 또 제약하려고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 못 해야 되고 막 정당 금지한다고 이렇게 개정안을 낸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국회에 우리가 의견서를 보낼 수 있습니까? 받아줍니까? 이런 제도가 너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저는 이것만 해도 우리 국회의 입법의 질이나 정책 효과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약간 노키아. 예, 노키아가 무너진 줄 알고 계시잖아요. 요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키아 폰입니다. 노키아 써있죠. 예, 노키아 새로 폰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회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체제인데, 노키아가 어쨌든 이렇게 핸드폰의 강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노키아만의 저기는 아니었고, 국가 혁신 시스템이 돌아가서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깔렸고, 그런 가운데 노키아의 기술 혁신도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90년대에, 80년대부터 세계 최초로 이제 그 무선 휴대폰 개발하고 2000년대 중반까지 정말 잘 나갔죠.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했는데 2010년에 스마트폰 체제로 이행을 늦게 하면서, 그리고 윈도우 폰 체제로 잘못 갈아타면서 시장 경쟁을 급속히 잃고 휴대전화 부문을 접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았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실패해서 그것도 이제 또 접었습니다. 대량 해고가 벌어지고 핀란드에서도 벌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구조조정이 돼서 대량 해고가 일어났는데, 이 노키아 그 이유라는 제목은 왜 핀란드와 노키아에서는 우리 쌍용차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비교를 많이 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노키아 브릿지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5개의 이후 경로를 살펴서 노키아로 재고용되는 경로라든지 스타트업을 연다든지 또 뭐 교육을 더 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경로가 열렸고, 여기에 노키아 기업도 노력을 하고 노동조합도 노력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노력을 하고 교육기관들도 노력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사회 안전망들을 쭉 깔아주었고, 그 바탕에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래로 오히려 노키아 이후에 창업 생태계가 붐을 이루게 되고, 알토 대학 학생들이 주최하는 슬러시라는 스타트업 축제가 지금 유럽 최대의 스타트업 축제로 발돋움을 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앵그리버드라든지, 그런 뭐 클래시 로얄 이런 게임이나 영화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오늘날 뭐 이제 21세기 들어오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의 시민 참여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새로운 얼번 시민 액티비즘 이런 것들이 막 전개되면서 꼭 어떤 이념이나 어떤 캠페인 꼭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아주 사람들이 축제와도 같은 공동체 지향의 그런 표현적이고 체험적인, 그러나 많은 비용과 거대 조직이 필요하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지금 다양한 액티비티가 전개되고 있어서 한층 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를 이제 활력 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게 제3섹터와 겹쳐 일어나지만 또 조금 다른 영역과 논리를 따르고 있다고 해서 제4섹터의 출현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이론화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거고요. 이제부터 교육인데 어떻게 하죠? 괜찮으세요? 네. 아니면 멈추고 이제 여러분 질문 받아도 되는데 그냥 갈까요? 예.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제 교육혁신에서도 제1의 길, 제2의 길, 제3의 길, 제4의 길이 있대요. 그래서 제1의 길은 국가주도의 교육혁신, 공교육이 막 만들어지던 이런 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80년대부터의 시장주의적인 그런 접근들이었고, 제3의 길 노선이 나왔던 것처럼 90년대, 2000년대에 교육 분야에서도 제3의 길 담론이 굉장히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그런데 한 뭐 20년 이상 그걸 쭉 하고 다시 봤더니 이게 시장주의의 한계를 그닥 뛰어넘지 못한 것 같다라는 반성들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또 새롭고 대안적인 경로를 찾아야 되겠다는 흐름이 강력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핀란드 모델을 교육혁신 제4의 길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이 그런 것일까요? 한번 살펴보면 핀란드는 교육계획을 계속 단행해오고 시스템을 이렇게 혁신해와서 오늘날 보시면 9년제 종합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진로가 갈리고요. 인문계 고등학교와 직업학교로 한 55대 45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직업고등학교 인기가 낮지가 않아요. 막 차별되지 않고. 그 다음에는 그 종합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면 박사학위까지 딸 수가 있고요. 왼쪽에. 오른쪽으로 응용과학대학 가시면 석사학위까지 아까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업학교와 응용과학대학에서는 계속 인턴십이라든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격증을 획득하고 노동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되는 프로그램이고, 사실은 성인이 돼서 노동시장에 나갔다가도 다시 자기 재설계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 이 어딘가에 들어와서 다시 재교육 훈련을 받고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특징을 보시면 왼쪽 오른쪽 사이에 계속 교차할 수 있게 화살표가 되어 있다고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트랙을 택해도 거기가 막다른 골목이 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평생학습사회, 지속학습사회
이런 것들에 대비한 시스템이다라는 거고요. 이 교육계획의 역사입니다. 아까 이제 대강 말씀드렸죠. 그죠? 60년대에 종합학교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70년대에 교사 양성 체제를 개혁을 해서 핀란드에서 교사를 하려면 석사학위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 석사학위가 중요하냐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독자적인 연구 역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그 지식과 학문의 영역들을 탐구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이 요소가 핀란드 교육의 우수한 질을 오늘까지도 유지시켜준 핵심적인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개혁을 했던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이 개혁은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3년제 특수사범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다 교사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모델인데 핀란드는 그렇지 않아. 교사는 훨씬 더 뛰어난 역량과 훈련을 거쳐서 교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오늘날 핀란드의 교사들은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의대를 졸업한 전문가들과 대등한 레벨의 전문직으로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자원들이 여기에 지원하고 그 중에 10%밖에는 못 들어가요. 교사교육학과를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고등학교, 직업학교 개혁하고 안 끝나죠. 응용과학대학도 개혁하죠. 2021년에는 의무교육 연령을 고등학교까지 지금 늘렸습니다. 18세까지. 왜냐하면 16세 졸업하고 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 직장을 계속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는데 리스크가 너무 많다. 그래서 18세까지는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계획을 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종합학교인데요. 요 내용은 간략간략하게 넘어갈게요. 그죠? 일제고사는 없습니다. 일제고사는 없고요. 성적표는 있습니다. 핀란드는 시험은 있어요. 전국 단위 일제고사가 없어요. 교실 단위로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과목별로 점수가 나오는데 석차가 없어요. 성적표에. 비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몇 등이다 이게 없고 과목별로 내가 몇 점이다가 있는 거예요. 9점이다, 10점이다. 그래야 자기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내가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이런 어떤 표준화된 시험은 9학년 말이 돼서야 그 9학년 성적을 가지고 고등학교 진학 자료를 쓰거든요. 그때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판학 때는 놀다가 마지막 1년 반 좀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 고등학교는 우리 이제 고교 학점제 같은 거 이미 오랫동안 하고 있고, 고등학생은 거의 대학생 같아요. 아까, 이미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나가 살면 주거수당 지원해줘요. 예. 뭐 그런 것에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대학생처럼, 자율적으로들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핀란드 학생들이 공부를 덜 한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종합학교 때는 숙제가 정말 하루에 20-30분이면 끝나는 게 많았어요. 근데 한 그 9학년쯤 되니까 상당히 좀 늘기 시작했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됐더니 거의 밤 12시, 1시까지 작업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 피곤해요. 예. 근데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뭐 프로젝트 내용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늘 과제가 에세이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무슨 단답형 이런 게 없잖아요. 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풀어가야 되는 거고요. 인민대고등학교를 나오면 이제 대학 입학 자격시험, 우리 수능 같은 건데 정확한 말은 고교 졸업 자격시험. 이걸 다 통과하면 졸업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4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과목당 6시간씩 시험을 봐야 됩니다. 4일 동안 시험을 쳐요. 과목당 6시간? 예.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분량이 다 에세이와 분석과 이런 것들인데 제가 사회과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대학 졸업한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덜 하는, 공부 시간은 훨씬 적죠, 우리보다. 학원 가서 막 밤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깊이는 훨씬 높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미 시민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추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민교육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때 이미. 자, 직업학교의 경우도 학점제 기반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렇게 다양한 직업 분야별로 나뉘게 되고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을 받고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 자격증 획득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또 졸업하면 응용과학대학이라든가 일반 종합대학교로도 진학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핀란드 교육 하는데 어떤 게 특징일까를 봤더니 아까 60년대에 보편적 복지국가로 유행하기 시작했죠. 합의정치로 갔죠. 이런 과정에 교육개혁도 일어났더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다. 68년도에 공교롭게도 같이 막 일어나는데요. 이때 이래로 좌파든 우파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합의가 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아요.
이게 우리랑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현 정부 지금 대표들인데 이렇다라는 거고요. 현 정부 대표들이 다 여자예요? 예. 5당 대표가 모두 여성인데 4명이 30대 초중반의 여성들이에요. 예. 응? 아이슬란드 성평등 지수가 1위라고 그러던가요? 네. 네. 핀란드가 최근에 특히 정치적인 분야에서 핀란드에서도 예외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랬지 우리가 이러면서 이제 분석하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탁월한 역량을 가진 젊은 여성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정치 경력이 벌써 15년씩 돼요. 예. 산나 마린만 해도 15년이에요. 마크롱보다 훨씬 길어요. 예. 20세 때 지역 정당에 가입했고 22살에 지방의원 선거 출마했고 26세 지방의원이 되고 28살에 국회의원이 되고 32에 장관이 됐다가 그해 말에 총리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조정해 봤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많은 판단들을 했고 수많은 조직력과 네트워크, 역량, 뭐 소통 역량 이런 것들을 갖춘 게 검증이 되어서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딱 왔을 때 역할을 부여받았죠.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딱 정권 잡자마자 코로나 터졌는데 가장 잘 대응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뉴질랜드와 함께.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에너지 위기를 먼저 비교적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평등의 원칙이에요. 가봤더니 뭐 맨날 평등이에요. 이거 달고 살아요. 평등을 지칭하는 핀란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 정도로 굉장히 역시 이 북유럽 국가들, 3인주의 국가들은 평등의 원칙이 핵심이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이 평등에 기반한 자유거든요. 자유 지수도 가장 높아요. 언론 자유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북유럽이 가장 높은데 그 자유와 평등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 요즘 자유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실은 자유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아닌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평등한 기제를 이루는데 조세 체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핀란드에도 불평등이 심하다고 보는데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이게 굉장히 평등해지는 그 변화 지수가 1위예요. 네.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거고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아까 5명의 이 장관들 가운데 젊은 여성 장관들 총리를 비롯해서 모두 가난한 집 출신들이에요. 네. 이 산나 마리는 엄마가 이혼을 하고 싱글맘으로 키웠죠. 그러다가 동성 파트너를 만나서 굉장히 소수자 가정이었어. 당시에 80년대, 90년대 이럴 때요.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대학교로 바로 진학을 못하고 2년간 풀타임으로 백화점 점원으로 일을 했다고요. 이분이. 그리고 여러 직업을 거치다가 대학에 갔고 아까 대학 가면은 학생 수당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장기저리 대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터뷰를 보는데 자기는 장기저리 대출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왜냐고 뭐 기자가 물었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나 이거 갚는다는 확신이 없었다. 그때는. 나중에 갚을까라는 확신이 없어서 나 그거 받지 않고 자기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일하고 자선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무슨 말 하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는 핀란드가 북유럽형의 복지국가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평등하고 우수한 교육 덕분이었다. 내가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졌지만 다른 친구들과 큰 차이 없이 저하고 동문입니다. 참고로 땀베리 대학교에 행정학 석사를 했더라고요. 그때 알았으면 그때 좀 친해지는 건데 같은 시기를 다녔더라고. 지금이라도 이제 가서 만나봐야지. 그리고 핀란드는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있고 장관들이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다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나 마리는 저희가 있는 땀베레 시의원이기도 해요. 자기가 자신의 그 지역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영광이고 보람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핀란드의 이런 평등 교육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80년대부터 이제 가버넌스 개혁을 해서 자율과 신뢰, 책임에 기반한 그런 교육 행정. 그래서 뭐 일률적인 감사, 장학 뭐 이런 거 대부분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학교들도 큰 문제거든요. 공문서 처리를 너무 많이 해야 돼서 교사들이 늘 허덕인다 그러고요. 핀란드 교사들이 공문 처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1년에 한두 건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로 아까 이미 교사들이 석사까지 다 마치고 엄밀하게 선발된 사람들이고 그런 정도의 내재적인 역량들이 있다고 보는 시스템이고 최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걸 어떻게 지원해 줄까요? 라는 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우수한 교육은 결국은 우수한 교사의 퀄리티에서 비롯된다라는 거고, 아까 그런 연구 기반 교사 교육 프로그램,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정책 가버넌스. 국가교육과정, 이런 과정에 아주 광범위하게 교사들부터 학생, 학부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함께 수년에 걸친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을 일컫기를 제가 헬싱키대학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끝없는 내셔널 브레인스토밍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합의 문서가 500페이지짜리 정책 문서로 빼곡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는 국가교육과정 보면 총론이 한 20, 30페이지에 한 글자 크기 한 15 정도 돼요. 있을 건 다 있어요. 역량 중심, 예, 뭐 리터러시 다 들어가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보면 이게 어떤 논거가 있고 왜 이런 걸 설정했는지가 없고 그냥 몇 명이 정한 거예요. 아, 외국 OECD에서 이렇게 한대, 핀란드에서 이렇게 한대, 이렇게 우리 정한 거예요. 요즘 많이 참여적으로 지금 이번 교육과정 바꾼다고 하지만 아직 좀 더 갈 길이 멀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선순환한 결과로 오늘날 핀란드는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교육 자체가.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혁신의 동력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딱 터졌다 그러면 바깥에서 뭐해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굉장히 순식간에 여기에 대한 적응력들을 발휘하면서 창조적인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정책 가버넌스 이런 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교육부가 있고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별도의 중앙 행정기관이 있고요. 여기가 상당히 합의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당 대표들도 들어오고 노동시장 대표들이 다 들어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치면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경련, 경총 대표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노동시장과 직업의 문제, 교육의 문제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우리 한국노총과 민노총의 대표들이 교육 문제에 관심 있나요? 관심이 없어요. 정경련과 경총은 관심이 있나요? 우리 반도체에 필요한 인력을 해줄 정도의 관심만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큰 차이다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 학생 대표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직업학교 학생단체 대표, 고등학생연맹 대표, 대학교 학생단체 대표, 응용과학대 학생단체 대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니까요. 들어와야지. 저 같은 교수들은 둘밖에 없어요. 보시면. 네, 이런 게 큰 차이고 지방자치단체 연맹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건 하나의 정책 문서입니다. 정책 가이드라인인데요. 교사들이 여기에 대한 오너십을 느껴요. 왜? 내가 참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 틀에 입각해서는 최대한 자율적으로 가르칩니다. 공통의 틀은 이때 나머지 이걸 어떻게 가르칠지는 자율적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기반해서 로컬 교육과정도 만든다라는 거고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한다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 건너뛸게요. 네, 이렇게 해서 국가교육과정의 목차들인데 뭐 학년별로 뭘 가르칠까는 나중에 뒷부분에 이렇게 있고 앞부분에는 뭐예요? 전부 총론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고 학생의 복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와 가정 간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양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250페이지가 이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년별 교과목별 내용이 들어온다 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고등학교는 또 별도의 교육과정인데 또 마찬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2019년도에 지금 해서 21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과목들 이런 거 가르친다는 거고요. 이건 넘어갈게요. 미래 중심 역량, 미래의 이제 핵심 역량이 7가지 정도로 잡혀서 예를 들면 멀티 리터러시 역량, ICT 역량, 배우는 것을 배우는 역량, 그 다음에 문화적인 표현 역량, 노동생활 역량과 기업가 정신 동시에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시민 역량, 참여 역량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이거는 모든 교과 과목의 콘텐츠와 목표와 평가 기준에 다 관철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모든 교과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이건 고등학교에 또 비슷한 핵심 역량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번역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처음에 제가 시민성 이야기를 드렸는데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뭐예요? 시민성 교육이 첫 번째 목표예요. 보시면. 아까 시비스라는 말이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교육이 이러한 논리 속에 입각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모든 교과가 제가 교과서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모든 교과서가 시민교육이다. 사회과에는 굉장히 풍부하고요. 자연도 시민교육이에요. 어떻게 해야 자연이 시민교육이 될까요?
중학교 가서 물리학 책을 가져왔는데 읽어보니까 빛에 대한 이야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위기로 연결시키고 글로벌 기후 위기로 연결시켜요. 지리 교과서를 가져왔는데 지도를 쭉 보여주면서 기후 위기가 식량난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이게 중동 지역의 난민 위기로 어떻게 전개돼서 유럽의 어떤 나라로 어떻게 몇 명이 갔고 이게 어떻게 촉발해서 구구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야. 예, 이게 지리 교과서의 내용이야. 국어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여기 보입니다. 여기 이제 왼쪽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오른쪽은 국어 교과서예요.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극진 좌파부터 극우파 정당까지 있는 그대로 현재 핀란드 정당들을 다 가르쳐요. 예. 그리고 현직 총리부터 야당 당수까지 매년 사진을 업그레이드해서 애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줘요. 좌파당과 우파당은 뭐가 다른지 설명해봐라. 이게 문제예요. 포퓰리즘이란 무엇이냐 설명해봐라. 과제를 밑에 주면은 각 정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다음에 네가 지지할 것 같은 정당 2개를 고르고 절대 찍지 않을 것 같은 정당 2개를 고른 다음에 그 근거를 제시해봐라.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아이하고 통화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사회과에서 정당 파트를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프로젝트로 팀 프로젝트를 했는데 팀별로 원내 정당 하나씩 맡아갖고 발표하는 거였어요. 그 정당의 연혁, 가치, 이데올로기, 정책, 대표, 핵심 의제, 현재 지지율, 그 다음에 정당 지도 속에서의 위치, 사회경제적인 스탠스와 문화적으로 진보 보수 사이에서 이 정당이 어디에 있냐 위치시켜봐라. 그 다음에 내년 총선 전망. 그렇게 해서 발전했는데 저희 아이가 맡은 정당이 구구 포퓰리즘 정당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아빠한테 한번 보내봐 했더니 친구들이 발표하면 다 보내줬어. PDF로 다 받았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정도만 하면은 시민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런 판단들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대표가 되고 싶은 정치에도 참여하고, 그죠? 이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가요?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든지 지키면서도 정치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무조건 막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정치 자체에 대한 우리는 지금 이 걸림돌이 너무 많은 반면에 지금 핀란드 굉장히 생생한 구체적인 교육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가르칠 때 그냥 정당 체제가 어떻고 선거 제도가 어떻고 했을 때보다 훨씬 생생한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구체적인 지식을 획득하게 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미 정당 활동을 하는 거예요. 또 형 중에 하나는 그 청년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른쪽은 보시면 국어교과서인데, 국어교과서의 1장부터 5장까지가 미디어 리터러스예요.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영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미지와 광고는 어떤 논리를 따르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짜뉴스와 이걸 가릴 수 있는가? 어떤 게 책임 있는 저널리즘인가? 이게 고등학교 국어교과서가 25개 챕터인데 문학도 나오고 문법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뒤에 다 있어요. 근데 1장부터 5장까지가 미디어 리터러스입니다. 왜? 청소년들이 미래에 살아가면서 만날 텍스트가 뭐예요? 고전이에요? 애들도 책 안 읽잖아요. SNS라는 거지. 다 SNS를 어떻게 볼 거냐. 뉴스 어떻게, 왜 지금 신문 뜯어보는 거 가르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신문에는 어떤 요소가 있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비판 커뮤니케이션 수업 정도 가서 봤던 그런 건데,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다라는 거죠. 자, 그 밖에도 실질적인 사회참여 채널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이의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공식 기구예요. 그래서 청소년의회를 하면 지방의회를 본회의장을 다 내줘요, 이렇게. 예, 다 내줍니다. 그리고 이거 헬싱키나 땀변에는 직접 선거해요. 13세부터 17세 청소년들이 출마하고 직접 투표를 하는데 투표율이 40% 정도 됩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 의회를 국회의장이 직접 사회를 봐줍니다. 그 다음에 위쪽 사진 보시면 총리부터 장관들이 나와서 직접 답변 받습니다. 이거 공영방송에 생중계 해줍니다. 핀란드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핀란드 사회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요. 이 청소년 대표들 15세, 16세 때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이 친구들을 보시면 미래의 산나 마린이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더 실질적인 채널로 정당 청년 조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3인당의 여름 캠프 때 옛날 국회의원 시절의 산나 마린 모습이 보이시죠.
왼쪽에 보시면, 예, 빨간 옷. 왼쪽에 보시면 전직 대통령 딸의 할로넨입니다. 3인당 출신의. 그러니까 신구와 남녀 구분을 뛰어넘어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이게 결국은 사실은 3인당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주는 동력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른쪽은 민주주의 페스티벌에 정당 청년 조직 대표들이 모두 나와서 토론하는 모습이고, TV로 생중계해주는 모습입니다. 모든 각급 중앙선거 때마다 청년 조직 대표들이 나와서 이렇게 TV 토론을 합니다. 다 생중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공약들이 또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고요. 자, 이건 이제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교육과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왜 제가 민주주의와 교육이라고 붙였을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민주주의와 교육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와 교육 세미나를 하면서 뒤에 100년 전 책을 읽는데 무릎을 치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원 논문을 심사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다 뒤에 교육과 민주주의를 인용을 하는데 삶의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한 줄만 인용하고 읽지를 않는 거예요. 읽으라 그래도 안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세미나 해야 되겠다 해서 읽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 책인데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물론 뒤에 진단과 해법으로 오늘날의 한국의 교육을 풀 수는 없어요. 그것만으로. 그건 명확한데 뒤를 읽지 않고 한국의 교육 문제를 풀 길도 없다. 그건 확실하다. 뒤 외에 더 해야 되지만, 그래서 뒤를 보시면 민주주의 따로 교육 따로가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민주주의와 교육은 내적으로 개념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치 형태만이 아니라 공동의 삶의 양식이자 경험의 전달 공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핵심적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의사소통을 이루려면 교육이 중요해요. 특히 계급적인 격차에 따라 가지고 교육받을 사람만 엘리트들만 교육하는 이런 체제로는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육 자체도 어떤 외부적인 목표가 아니라 삶의 내재적 의미를 실현해 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성장을 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구성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리가 나오더라고요. 예, 재구성 과정이기 때문에 이 진정한 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만 꼽힐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들어가요. 굉장히 흥미롭죠. 더 나아가 뒤가 공공성과 그 문제들이라는 책을 1927년에 펴냈는데, 이걸 읽어보시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가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 제가 오늘 일부러 인용을 쭉 해놓은 거 다 읽어볼게요. 이거 100년 전 미국 이야기인지 오늘날 한국 이야기인지 한번 비교해보세요. 민주주의에 대한 낙관론은 오늘날 풀이 주고 있다. 공공성이 없다면 우리는 관리가 어떻게 공무원이 공직자가 될 수 있느냐고 절망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공공성이 또는 공중이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하고 모호할 때, 그래서 정부에서 유리되어 있을 때 정치적 비밀 조직을 가진 두목이 정부와 공공성 사이의 공간을 채우게 된다. 남의 이야기 아니죠. 정당은 지배는 하되 통치는 못하고 있다. 공공성 또는 공중은 정치행위와 정부 조직을 매개하게 되어 있는 기관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교란당하고 침식된 상태이다. 무관심은 현재의 냉담함의 증거이고, 그런 냉담함은 공중이 스스로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현혹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관심은 거대한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기계 문명 시대가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시키지 못하고 이전 시대의 작은 공동체를 침해하고 부분적으로 붕괴시켰다는 게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것이다. 거대한 사회를 만들었는데 거대한 커뮤니티는 우리가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공중 앞에서 이슈들은 너무나도 폭넓고 복잡하게 분화되어 나가고, 거기에 연루된 기술적 문제들이 너무나 전문화되고 세부 항목이 너무 많고 유동적이어서 공중은 잠시도 스스로를 확인하고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과도한 공중이 존재하며 지나치게 분산되고 흩어진,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구성된 공중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너무 많은 공중이 있다. 왜냐하면 간접적이며 심각하고 지속적인 결과를 갖는 공동의 행위들은 비할 데 없이 많고, 그 각각은 다른 행동을 가로지르며 그 상이한 공중을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묶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신들만의 집단을 산출해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전에는 절대 존재하지 않았던 물리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있다. 뒤 시대에도 벌써 신문이라든가 전신이라든가 전화라든가 그것에 어울리는 사고와 열망은 소통되지 않고 있으며, 그래서 공통적인 것이 되지 못한 상태이다.
우리는 SNS가 생겼는데. 그런 의사소통이 없이는 공중은 돌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찾으려 하지만 자신의 실체보다는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아련하고 무정형적인 어떤 것으로 남을 것이다. 거대 사회가 거대한 공동체로 전환되기 전에는 공공성은 침식된 상태로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거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역동적 민주주의 교육, 공중 형성의 과제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에필로그도 적어놓으셨는데 못가지고 하고.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 자리가 아리 창립을 위한 디딤돌 자리여서 제가 짧게 요거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란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뭐 이태원 참사를 떠올리지 않아도 우리 민주주의가 너무 가건물 민주주의 같은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지금 동력마저 소진되어 가는 모습들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새로운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 간의 우정과 연대 그리고 열린 학습과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협력적인 참여, 새로운 시민행동주의를 추구하고자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의제와 분야가 있지만 좀 넘나들면서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새롭게 다시 써가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연대 네트워크가 되고자 한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시민정책 플랫폼 같은 것을 지향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돌봄과 같은 의제, 또 이주와 민주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새로운 관점에서 당사자들도 포괄해 가면서 우리가 좀 대안적인 경로의 정책들을 좀 만들어 보자. 아까 핀란드가 의회와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을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해가듯이 그렇게 할 때 그 정책에 대한 내용적인 퀄리티도 높아지고 과정에서의 합의들도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핀란드 시민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드렸잖아요. 21세기의 핀란드와 같은 시민교육 시스템과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다층적인 차원에서 오늘과 같은 강좌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오늘날은 누구나 사실은 강사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쌍방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여전히 책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많아서 북토크 같은 것들도 좀 계속 해가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시민학습센터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시민적 우정과 연대를 실천하는 연대와 지원의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보자. 사회적 약자, 소수자, 또 도움이 필요한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좀 활용해 가면서 좀 연대하고 지원, 누군가는 좀 이렇게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연대하고 지원하는 역할, 시민사회의 좀 허브로, 우물로 우리가 좀 남아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런 정도의 지금 큰 지향 정도를 지금 논의를 해왔고,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은데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과 채워나가자라는 취지로 12월 3일 날 창립 파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창립 파티를 한번 해보자. 지금 제가 3시라고 써면 2시부터 아마 5시? 이렇게 오늘 장소 멋진 곳을 하나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강의를 쭉 이어가면서 12월 3일 날 창립 파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